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대망의 수능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SS증권방송도 1시간씩 늦게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한창 수능을 치고 있을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님들,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만큼, 이 준비한 만큼 열심히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시간 늦게 시작했지만요. 그만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수입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부쩍 수입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월에 들어서면서 수입차 판매 대수가 9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이 작년 대비 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10월 수입차 판매 대수는 16,436대로 이 전월보다 3.5% 줄었는데요. 이 판매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기록한 14,154대보다 16.1% 늘어난 수치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대수는 16만 2,28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입차 열풍의 10월의 수입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과 신차 출시를 앞둔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일 뿐이라고 하네요. 이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1위를 지켰습니다. 이 벤츠는 10월 한 달간 3,511대를 판매해 31대 차이로 3,480대인 BMW를 대쳤는데요. 이에 1,933대를 판매한 아우디가 3위에 올랐으며 폭스바겐이 1,759대로 4위, 포드는 841대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9월과 10월 연속 벤츠가 1위를 차지하면서 이 BMW가 보유한 부동의 1위 타이틀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9월은 벤츠는 3,538대를 판매해 3,300세대를 판 BMW를 비교적 큰 차이로 따돌리고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11년 12월 BMW의 1위 자리를 내어준 지 2년 9개월 만이었는데요. 벤츠의 1위 탈환을 두고 특정 모델들의 반짝 인기 덕분이라는 분석도 많았으나 이 BMW 독주 체제에 변화가 온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 10월 판매량이 벤츠는 0.8% 줄었고 BMW는 5.4% 증가하는 등 또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향후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한국인들이 큰 차를 선호한다는 건 이 자동차 업계에 익히 알려진 이야기지만요. 이 최근 2000cc 미만 차량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판매된 수입차 중 2000cc 미만은 8,616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나 늘어난 수치죠. 점유율로 따져봐도 52.4%라고 하니 이 거리에 다니는 수입차 10대 중 5대 이상이 2000cc 미만이라는 겁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771대가 팔려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작년 10월 3%에서 올해 10월 4.7%로 늘었습니다. 연비 등 경제적인 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들은 이 소형차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서요. 수입차를 보유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는 것도 소형 수입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점유율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타서인지요, 이 수입차 2차 공습의 주인공은 작지만 힘있는 이 연비가 좋은 소형 SUV 차량입니다. 약점으로 꼽혔던 가격도 이 국산차와 엇비슷할 정도로 싸졌죠. 특히 2차 공습의 선봉에는요, 한국 시장에서 마이너 취급을 받던 푸조와 닛산 등의 업체가 나섰습니다. 최근 3년간 진행된 1차 공습은 BMW와 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 3사가 배기량 2000cc 이상의 디젤 승용차로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2차 공습에서는 대표 차량은 더 실용적으로 변했고 판매업체의 선수층은 더 두터워졌죠. 2차 공습의 대표 주자는 프랑스 푸조의 푸조 2008과 일본 닛산의 캐시카입니다.
푸조 2008은 약 일주일간 받은 사전 예약 대수가 1000대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푸조가 올해 1월에서 9월 한국에서 판 차량 2190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예약하면 내년 초에나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 내년 말까지 2008 모델만 7000대 정도 판매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디젤 엔진은 단 이 차는요, 배기량 1560cc에 92마력의 힘과 리터당 17.4km의 연비를 냅니다. 아직 현대 기아차의 SUV 중에서는 리터당 17km 이상의 연비를 내는 차가 없죠. 푸조 2008의 가격은 2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닛산이 영국에서 만들어온 이 소형 SUV 캐시카이 2세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상반기 유럽 SUV 시장에서 11만 474대를 팔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성능과 인기가 이미 검증된 셈이죠. 4기통 1.6리터급 터보 디젤 엔진에 130마력의 출력을 내며 가격은 3,200만 원에서 3,900만 원 사이입니다. 연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리터당 15km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형 SUV의 맏형격인 이 폭스바겐 티구안은요, 이미 실적으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노르웨이산 프리미엄 유모차 스토케가 들어가는 소형 SUV라는 입소문을 타고서 서울 강남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 6,255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입차 중 1위입니다. 가격은 3,840만 원에서 4,830만 원이며 연비는 리터당 13.8km입니다. 가격 대비 이 성능과 연비가 우수한 이런 차에 고객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크기에 대한 미련만 접으면 수입 소형 SUV가 국산 SUV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더 좋다고 합니다. 차의 크기를 초월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 수입차 시장에서 2000cc 미만 차량의 점유율은 절반을 훌쩍 넘는데요. 10년 전에는 15.5%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이 수입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15%를 넘어선 데는요, 이처럼 비싸고 큰 차라는 선입견을 없앤 것이 큰 몫을 했습니다. 고급차의 대명사인 이 메르세데스 벤츠마저도 소형차 시장에서 두 번째 영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소형차 판매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지난달에는 소형차 체험 공간 메르세데스 밀을 열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팔린 벤츠 중 소형차 비중이 7.8%로 점점 늘어나면 추세면서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앞으로 소형차 라인업을 늘려 벤츠 수요층을 젊은 소비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 소비자층은 작은 SUV를 원하는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현대기아차는 작은 급의 차량을 내놓지 않아서 수입 돌풍이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에 현대기아차도 다급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 신차인 B세그먼트를 내년 중에 출시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 현대차 중국 법인인 베이징 현대가 지난달 소형 SUV인 iX25를 출시하기도 했죠. 어찌 보면 수입차보다 한 발 늦은 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업체가 소비자의 수요와 취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수입차에 점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주 체제를 이어가던 현대 기아차,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일부 시장의 파이를 나눠주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모쪼록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잡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빅맥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국의 물가 수준과 환율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제품이 어떤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알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의 품질과 크기, 재료가 모두 같은 제품이라면 이 각국의 물가를 비교하기에 아주 좋은 기준이 되겠죠. 이처럼 각국의 물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미국 맥도날드사의 빅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국의 통화 가치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를 두고 바로 빅맥 지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 먹는 빅맥으로 물가나 환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빅맥 지수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1986년부터 매년 세계 120개국에서 판매되는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미국 맥도날드사의 햄버거 제품인 빅맥을 기준으로 해서 빅맥 지수라는 이름이 붙었죠. 빅맥 지수는 동일 제품의 가치는 세계 어디에서나 같다는 일물일가의 법칙과 환율은 각국 통화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인 구매력 평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맥 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맥 지수는 이 각국 빅맥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구하는데요. 올해 조사한 한국 빅맥 지수 빅맥 가격은 4.0달러로 직전 조사치인 3.47보다 15.3% 올라서요. 세계 35위에서 28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빅맥 지수로 보는 환율은 빅맥의 자국 통화 단위 가격을 빅맥의 미국 내 가격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한국의 빅맥 지수 환율을 알고 싶다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빅맥 가격 4,100원을 미국의 빅맥 가격인 4.8달러로 나누면 됩니다. 이 4,100원을 4.8로 나눈 수치는 달러당 854.16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실제 2014년 11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93원임을 비교했을 때 이 빅맥 지수로 구한 환율이 실제 환율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빅맥에 대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4,100원과 4,008달러의 가치는 같지만요. 이 외환시장을 거치게 되면 두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4,008달러를 이 시중 환율에 따라 원화로 바꿔 우리나라 맥도날드에 가면 빅맥을 먹고도 돈이 남지만 우리 돈 4,100원을 달러로 바꿔 미국 맥도날드에 가면 빅맥을 사 먹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런 현상을 보고 원화의 구매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각국의 실제 환율이 빅맥 지수보다 높으면 해당 화폐보다 미국 달러화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이 실제 환율이 빅맥 지수보다 낮으면 고평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미국의 빅맥 지수 말고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특정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각국의 통화 가치를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지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스타벅스의 라떼 지수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스타벅스의 라떼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 카페라떼의 그랜드 사이즈 나라별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물가 수준을 알아보는 지수입니다. 2013년도 라떼 지수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미국 라떼 가격은 4.3달러였고 한국은 4.54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이 미국보다 물가 지수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빅맥 지수에는요, 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빅맥 지수가 나라별 임금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빅맥 지수 20위대인 미국에 비해 40위대인 태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물가가 낮아서 빅맥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단순히 비교역제인 이 햄버거를 일물일가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오류 역시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이코노미스트에서는요, 빅맥 가격에 해당 국가의 개인 GDP를 가미한 빅맥 보정지수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빅맥 원지수에 대해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된 부분을 추려낼 수 있다고 하죠. 이처럼 빅맥 지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이코노미스트가 빅맥 지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빅맥 지수가 가진 장점들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품질과 크기, 재료가 거의 같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화폐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빅맥 지수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따라서 현재 주요국의 환율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빅맥 지수 덕분에 국가들의 생계비나 구매력 수준을 비교 측정하는 것이 쉬워지기도 했죠. 이 빅맥 지수, 환율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 가격으로 구매력 수준을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무심코 돈을 지불하고 사 먹기만 했던 빅맥, 이제는 맥도날드에 가신다면 빅맥 지수 생각해 보시면서요. 구매력 수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다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똑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그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잘 챙길 수 있는 유용한 앱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 실업입니다. 스마트 월렛이 실업으로 돌아왔습니다. 해피포인트부터 각종 체크카드까지 다양한 카드를 지갑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인데요. 이 적립된 각종 포인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새로운 카드들 또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휴 음식점과 관련된 다양한 쿠폰을 제공하기도 하죠. 지갑이 거추장스러울 때 이 실업 앱 하나면 만사 오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간편한 결제와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적립된 다양한 포인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쿠폰과 연계해서 더 저렴하게 각종 쇼핑부터 외식 등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내 손안의 도서관 리브로피아입니다. 이 손안의 도서관 과장이 아니고요. 정말 내 손안에 도서관이 들어왔다고 할 만합니다. 리브로피아의 도서관 회원이 되면요, 책에 대한 리뷰를 마음대로 읽어볼 수 있고 이 신간을 포함한 만여 권에 달하는 국내 최대 분량의 무료 도서들을 대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내 대학교 도서관들을 포함한 공공도서관들의 빈 좌석과 도서 현황까지 살펴볼 수 있다 하니까요. 그야말로 만능에 가까운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 속도가 매우 빠른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책을 무료로 빌려서 스마트폰 등으로 읽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콘텐츠 측면에서 정말 좋은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 데이트할 때 매번 새로 맛집 검색하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맛집 블로그 역시 꽤나 상업화되어서요. 무턱대고 믿기도 참 힘든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맛집 검색 앱이 있습니다. 바로 콕 집어주는 맛집 추천 앱 포크입니다. 포크는 지역별, 종류별 이 음식 맛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남긴 음식점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한눈에 보여줘서 어느 곳이 맛집인지 단번에 알 수 있게 하죠. 메인 페이지에는 자신의 위치와 이 음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찾으려는 음식의 종류를 누르면 평점 순으로 음식점들이 나열되고요. 방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및 후기들을 통해 진실된 맛집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도를 통해 맛집을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하며 자신이 먹은 음식을 자랑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앱 포크를 이용하게 되면 블로그 마케팅이 활개치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후기를 보고 진짜 맛집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가족 식사 혹은 연인들끼리 식사하기 좋은지 등을 알려주는 분위기, 그리고 필수 예산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이용할 때 훨씬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맛집 검색 앱 중에서도 진짜 베개 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사소하지만 있으면 참 편리한 앱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앱들 평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지갑 관련주죠. 다날입니다. 다음 카카오의 국내 최초 SNS 기반 모바일 지갑 서비스 뱅크월렛 카카오의 온오프라인 결제를 이 다날이 모두 맡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결제는 다날을 비롯해 한국사이버결제와 KG 이니시스 세 개사가 서비스를 맡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단독으로 다날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날이 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핵심 사업인 휴대폰 결제에 집중하면서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날은 게임과 여행, 엔터테인먼트, 커피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의 자회사를 두고 사업 확장을 모색해왔지만 이 상당수의 계열사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해에도 게임 및 여행 사업 등은 사업부 축소로 이 전년 대비 매출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날은 성장 가능성이 큰 휴대폰 결제 부문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형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로 다날은 휴대폰 결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외 시장에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현지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존 와이어리스를 시작으로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등과 계약 체결에 성공해서요. 미국 4대 메이저 이동통신사 모두와 휴대폰 결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 로케이드, 빌리오 등 굵직한 기업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모바일 인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다달 미국 법인이 글로벌 송금 및 금융 전문 기업인 미국 웨스턴 유니온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웨스턴 유니온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글로벌 금융 솔루션 선두 기업으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50만 개소 이상의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이죠. 또한 지난 10월 다날은요, 이 모바일 입력 솔루션 전문 기업 크루셜텍과 손잡고 합작법인 바이오페이를 설립해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오페이는 다날의 결제 시스템과 크루셜텍의 바이오 인식 기술을 결합해 보안성이 강화된 새로운 온오프라인 결제와 인증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한 중국 온오프라인 결제 업체인 이페이와 합작 범인을 설립하는 등 이 글로벌 시장에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간편한 결제와 강화된 보안성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의 동남아 시장에서도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중국과 태국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 모바일 결제와 맞물린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상 다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바쁜 우리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글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의 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졌으나 장애를 잊고 늘 열정적, 긍정적으로 삶의 열정을 불태웠던 타고난 수필가였기도 한데요. 이 특유의 긍정적인 기운은 글로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 이 장영희 교수가 연재하던 책 칼럼을 엮어 만든 에세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의 일부입니다. 어떤 글이 실려있는지 먼저 글의 일부를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젊었을 때 며칠간만이라도 시력이나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글에서 헬렌 켈러는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계획표를 짠다. 방금 숲속에서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더니 뭐 특별한 건 못 봤어 라고 답하더라면서 켈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질문한다. 보지 못하는 나는 촉감만으로도 나뭇잎 하나하나의 섬세한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면 혹시 동면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첫 징조, 새순이라도 만져질까 살며시 나뭇가지를 쓰다듬어 봅니다. 아주 재수가 좋으면 한껏 노래하는 새의 행복한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하는 갈망에 사로잡힙니다.
촉감으로 그렇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꼭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이 제일 보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첫날은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사람을 같이 있게 해준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했던 내게 삶의 가장 깊숙한 수로를 전해준 책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보겠습니다. 찬란한 노을을 볼 수 있다면 그날 밤 아마 나는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요, 정말 축복인 것이 많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는 감동적인 일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혹시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다고 해도 나머지 감각이 살아있다면, 아니 그냥 살아있다고만 해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겪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주의를 늘 느끼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매년 수능날이면 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시린 마음을 대변하듯이 날씨가 참 추웠는데요. 오늘도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많은 준비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최선을 다한 것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모두에게 아름다운 하루이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